KTN 오늘의 주인 뉴스입니다. 중간선거의 마지막 승부, 조지아주 연방 상원 결선 투표가 라파엘 워녹 후보가 재선에 성공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워녹 후보의 승리로 연방 상원에서 쉬운 한석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의석수 50대 50과 51대 49 구조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한국에서 나이와 관련해 만 나이로 통일하며 한국 나이는 법적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북미주 CBMC 중부연합회가 3년 만에 홈커밍 모임을 재개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중간선거의 마지막 승부, 조지아주 연방상원 결선 투표가 마무리됐습니다. 95% 개표 상황에서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민주당의 라파엘 워녹 의원이 약 1.4%포인트 차이로 공화당의 허셸 워커 후보를 꺾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연방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 비율이 51대 49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간선거의 마지막 승부처인 조지아주 연방상원 결선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6일 밤 개표가 95% 진행된 상황에서 민주당의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이 1.4%포인트 박빙의 차이로 공화당 허셜 워커 후보를 이겼습니다. 99% 개표 상황에서는 워녹 의원이 51.3%, 워커 후보가 48.7%로 그쳐 2.6%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이 연방상원에서 51석을 확보해 확실한 다수당을 차지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예상과 달리 민주당에서 상원 과반을 차지하면서 내년 1월에 출범하는 제118대 의회에서 더 안정적인 상원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워녹 의원의 재선이 확정되자 트위터를 통해 조지아 유권자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일어났다며 기쁨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워녹 의원과 통화하는 사진과 영상을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당선된 워녹 의원은 침례교회 목사 출신으로 지난 2020년 1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결선 투표 끝에 처음으로 당선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상원엔 100명의 의원이 활동하는데 이 중 흑인 의원은 워녹 의원을 비롯해 총 3명에 불과합니다. 이후 2022년 중간선거에서는 공화당의 워커 후보가 49%, 민주당의 워녹 후보가 48% 득표율을 기록해 과반 득표 후보가 없어 결선 투표가 치러졌습니다. 워녹 후보는 그동안 한국산을 비롯해 외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두고 논란이 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으며 한인 데이케어 센터를 방문하는 등 한인 사회에도 관심이 높았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조지아주 연방상원의원 결선 투표에서 워녹 의원이 승리하면서 연방상원의 의석 구조에도 변화가 따르게 됐습니다.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수는 50대 50으로 정확하게 반분되어 있는데 내년 1월 3일부터는 51대 49로 나뉘게 됩니다. 그렇다면 50대 50 구조와 51대 49의 구조 차이는 무엇인지 그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연방상원에서는 부통령이 당연직 의장으로 주요 안건에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당인 민주당의 경우 50석이나 51석이나 다수당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51석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 확실한 다수당이 되면서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22명으로 구성된 상원 법사위의 경우 50대 50 구조에서는 11명씩 위원 자리가 나뉘어지지만 51대 49일 경우에는 12명 대 10명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법관이나 장관 등 주요 공직자의 인준을 상원에서 진전시키는 것이 더 용이해질 수 있거나 입법 절차도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과 한인 사회에서는 라파엘 워녹 의원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현대차도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점에서 향후 상원에서 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한국 나이, 만 나이, 빠른 등 나이 관련해 여러 가지를 혼용해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만 나이로 통일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적용될 방침입니다. 관련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 나이 관련 법안이 곧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6일 법안심사 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법과 행정 분야의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사용하는 민법과 행정기본법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그간 한국에선 출생과 동시에 한 살로 계산하는 한국식 나이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나이, 그리고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나면 한 살로 계산하는 만 나이가 혼용돼 왔습니다. 현재 법령상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대부분 한국식 나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나이는 일부 법률에서 사용되면서 사회복지와 의료 등 행정 서비스 분야에서 나이 계산과 표시 방법 등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이 계산법은 끊임없이 논란이 돼 왔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말 정부는 12세에서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 패스, 즉 접종 증명과 음성 확인을 하는 제도를 적용했는데 방역 패스는 연나이 기준으로, 백신 접종은 만 나이 기준으로 하다 보니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금 피크제 등 적용 연령을 두고 재판까지 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나이 계산법이 통일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개정안은 한국 시간으로 6일 법안 소위를 통과하면 7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개정안 공포는 6개월 후 시행돼 빠르면 내년 6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한국에서 법적, 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올해 2월 창립된 재외 한인 간호사회 산하 애틀랜타 한인 간호사협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8일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송년 모임을 갖습니다. 간호사협회 김경자 회장은 협회 목적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저희 본회는 미국 조지아 주 안에 있는 비영리 단체로 되어 있고요. 회원 목적은 회원 간의 친목과 상호 협조와 권익을 동조하고 전문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단체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봉사하여 한인사회 단체와 우위를 도모하며 정치적 활동엔 참여를 안 하는 걸로 저희가 시작을 합니다. 김경자 회장은 협회 2023년도 운영 방향으로 회원 가입 확대와 일반인들에게 CPR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앞으로의 저희가 목적은 현재 저희 간호사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 회원이 53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거는 2023년에 해야 될 거는 저희 회원들을 많이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그 이외에도 저희들이 CPR 티칭을 해가지고 이왕이면 퍼블릭에 이 간호사는 대충 아니까 이 퍼블릭 사람들한테 일반 사람들한테 CPR을 가르쳐 주면서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저희가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인 간호사협회 측은 8일 오후 4시부터 한인회관에서 나이팅게일 선서를 시작으로 여러 공연을 통해 회원들 간의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미주 CBMC 중부연합회가 6일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022 홈커밍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3년 만에 재개된 것입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나에게 회복이라는 의미를 담은 사전 녹화 영상을 상영하며 회복의 의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북미주 CBMC 중부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2022 홈커밍 만찬에 참석한 지회는 애틀랜타와 둘루스 지회, 스와니와 와이, 그리고
샬롯과 몽고메리 등 총 6개 지회입니다. 천경태 중부연합회장은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3년 동안 온라인 화상 미팅 프로그램인 줌을 통해 지회원 간의 네트워크를 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천 회장은 또한 2023년도에도 기존에 해왔던 전도와 양육 등 CBMC 기본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022 홈커밍 만찬에서는 지회원들의 간증 순서가 진행됐으며 각 지회와 회원들 그리고 신입 회원들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편 북미주 CBMC 총연합회 소속 중부연합회는 현재 약 100여 명의 비즈니스 CEO와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활발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연합회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SK 실크론 미국 공장에 이어 전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의 애리조나 피닉스 공장 장비 반입식에 참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미래에 지금보다 더 낙관적인 적은 없다며 더 나은 미국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TSMC는 피닉스에 400억 달러를 투자해 3나노 공정 반도체 제품도 생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투자 규모를 2020년 5월에 발표한 120억 달러에서 3배로 늘린 것입니다. 이날 함께 참석한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피닉스 공장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실물 등을 찾아주는 추적장치인 애플의 에어태그가 스토킹 범죄에 사용됐다며 2명의 여성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4월 애플이 출시한 에어태그는 블루투스 기기로 소지품에 부착하면 아이폰 등으로 분실한 물건의 위치를 즉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여성 중 한 명은 전 남자친구의 괴롭힘을 피해 도망 다녔지만 자신의 승용차 바퀴에 에어태그를 몰래 설치해 위치를 추적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별거 중인 남편이 아이의 가방에 에어태그를 넣어 자신의 동선을 추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애플이 안전하지 않은 장치를 부주의하게 출시했다고 비난하며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주를 판매하는 줄랩스가 청소년 중독 등과 관련한 미국 내 소송 5천여 건을 합의로 종결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줄랩스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약 1만 명의 원고가 줄랩스와 임원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천여 건의 소송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줄랩스는 합의 조건과 법원 절차에 따라 이 시점에서 합의금 액수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합의 이행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한 지분 투자는 확보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해당 소송들은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통합 계류 중이며 합의안은 앞으로 법원의 승인이 있어야 발효됩니다.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